반갑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실기를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필기에 합격하셨으니까 또는 합격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니까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필기 합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실기는 뭐 많이 들으셨고 뭐 이렇게 시험도 여러 차례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필기보다 많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필기를 준비할 때는 실기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실기를 준비할 때는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잘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뭐 시험은 이제 그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있고 백지 칸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에 우리가 막 메꿔 넣어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쓰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그리고 시험을 준비한 게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 이건 이제 뭐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듣고 이해한 걸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자꾸 써보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물론 그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출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해가 있고요. 어떤 때는 기출 문제가 좀 적게 출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기출 문제가 그 간단하게 응용된 것도 기출 문제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 대략 한 50% 내외에서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출 문제를 꼭 이렇게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심리 상담 이제 핵심 이론 첫 번째, 임상 장면의 이제 초기 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상담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또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상담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그 실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담실에 이렇게 우리가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딱 가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초기 면접하는 그 상담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면접하는 상담사가 이 내담자가 왔을 때 이 내담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레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기본적인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이 레포트를 실제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넘겨줘요. 그럼 이제 실제 상담하는 상담자가 그 기본적인 보고서를 보고 이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면접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사 시험이니까 임상심리사들이 초기 면접을 하면서 이제 심리검사라든지 이 내담자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쭉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이 내담자를 어떤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 내담자의 문제는 뭐고 이 내담자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담자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이제 초기 면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문제 파악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해서 그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상담자가 상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면접자의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대체적으로 임상심리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 검사를 하고 상담을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담하고 나서 그러니까 심리 검사하고 나서 상담 들어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사의 그 어떤 그 이렇게 문제 파악이라든지 임상심리사가 초기에 그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그런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 보시면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에서 중요한 목표, 초기 면담에서의 중요한 목표는요, 동그라미 1번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 증상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내담자의 기대를 탐색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주호소 문제를 파악한다라든지 내담자가 이게 자기의 문제가 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기 면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치료를 위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르다. 초기 면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을 구조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초기 면접을 하는 임상심의사들이 이제 하기도 하고 또는 본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상 장면 초기 면담 과정에서 임상심의사가 이제 내담자가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초기 면담을 해서 그 이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고 상담자에게 넘기려고 하면 행동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거죠. 심리 검사를 하기 이전에 이 내담자에 대한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내담자의 말과 표현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이 내담자가 시기적절하게 어떤 표현력도 충분히 풍성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단답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 동작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의자에 앉으세요 얘기를 했을 때 적절하게 이제 동작을 이제 그 불필요하게 또는 많이 또는 이상한 이런 동작을 쓰진 않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 반응 안에 있는 범위에서의 동작이라든지 상동증적 동작이라든지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면담 태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어쨌든 임상심의사가 그 이렇게 검사를 하든 초기 면접을 할 때 상담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태도가 있나 아니면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게 좀 많은지 아니면 너무 이제 그런 게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이제 용모 및 외모를 이제 그 관찰을 합니다. 용모 및 외모를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른 걸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입고 있는 옷이 계절에 적절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왔을 때 좀 이게 그 균형이 좀 맞는구나 이런 느낌인지 너무 이상하게 입고 온 그런 건 아닌지 또는 이렇게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온다라든지 아니면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측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부적절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위생 상태는 적절하게 이제 그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이제 정서적인 반응은 어떤지 이렇게 대화를 쭉 진행해 나가는데 이렇게 감정이 적절한 감정이 이렇게 잘 묘사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제되거나 너무 이렇게 과장되거나 이런 게 없나 이런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그 6번에서 보시면 이해력은 어떤지 사고력이라든지 논리력, 추리력, 상황에 적절한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 왜 우리가 이제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잘 표현되고 있나라는 걸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 면접의 내용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넘겨줄 때 요 내용을 이제 그 항목을 내용을 기술을 해서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자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이름 쓰고 나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성별 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결혼 관계, 결혼 유무라든지 아니면 직장 유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써줍니다. 결혼이나 직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심리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돼요.
그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혼과 직장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과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안정적인 이렇게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비교적 이렇게 그 심리적인 문제가 크지 않구나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꼭 기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주호소 문제를 파악을 하죠. 이 내담자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어려움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거기다 이제 기술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현 병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뭐 진단받은 어떤 병명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는 과거 병력을 써줍니다. 이제 오늘 이전에 그 과거에 치료했던 경력이 있는 뭔가 있다든 그게 이제 신체적인 병이 됐든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질환이 됐든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된다.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 내담자가 이제 주로 우울을 경험한 그 문제 때문에 온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울을 경험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에서는 이제 병전 성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터져서 이 문제가 이제 그 활성화돼서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비교적 친구들이랑 원활하게 잘 지내고 직장 생활도 뭐 행복하게 잘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관계도 좀 안 하고 뭐 이러다가 문제가 생긴 건지 그래서 병 전에 지금 이 병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성격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서는 이제 개인력을 파악을 합니다. 개인력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이제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당신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뭐 중요한 특징들 위주로 한번 표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달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특징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에서 이제 가족력을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 과정 중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족들이 어떤 문제들을 이제 경험하든지 아니면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내 어떤 사람이 뭐 자살했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당신 몇 살 때 주로 경험이 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매칭해서 가족력을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8번에서 정신 상태를 검사하는 거예요. 정신 상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 관찰과 조금 이제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용모 및 외모라든지 면담 태도, 뭐 정신운동 활동이라든지 정서적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런 걸 기술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꼭 심리 검사를 통한 결과를 써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뭐 어떤 정신 상태 검사가 기술이 되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들어가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관찰한 자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서는 이제 그 권고사항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권고사항은 뭐냐면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뭘 고려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임상심의사가 기술을 해서 이 보고서를 이제 그 상담사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할 때 뭘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초기 면접 과정에서 내담자 행동 관찰은 7개가 있죠. 이 7개를 써서 여러분이 이 제목은 외우셔야 돼요. 제목은 외우셔야 되고 내용은 대충 뭐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상 면접의 내용이라고 하면 임상 면접의 내용 여기서 이제 9개를 제시했잖아요. 이 9개를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 면접의 내용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상 정보, 뭐 주호소 문제, 뭐 그 다음에 현 병력, 과거 병력, 병전 성격, 개인력, 가족력, 정신 상태 검사, 권고 사항 이렇게 이제 9개를 여러분이 쭉 외워서 쓸 수 있게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현 병력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임상 면접의 내용 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현 병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현 병력을 기술할 때 이 내용은 내용 안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문제가 언제 생겼냐는 거예요. 이제 그 이 내담자가 지금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건 최근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담을 지금 받으러 오는 거지. 과거에 문제가 생겼으면 과거에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문제가 그 발생됐으니까 문제가 언제 생겼는지를 이제 무슨 문제가 계기가 돼서 그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이제 그 어간에 나를 지지해주거나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잘 세팅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발생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됐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발현 양상으로서 증상은 어떻게 되는가? 증상은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나? 어떻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우울이다라고 하면 우울 증상 자체가 어떻게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사람을 안 만나는 형식이 됐든 아니면 잠을 많이 자는 형식이 됐든 뭐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발현 양상으로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 뭐 잠을 자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자는지, 안 만나면 어느 정도까지 안 만나는지, 뭐 통화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했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제 좀 자기 기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을 뭐 어디 가서 처방해서 먹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우울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아침마다 뭐 한 20분씩 걸었다라든지 이게 자기가 그걸 대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현재 이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 병력을 우리가 정확히 기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상태 검사,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면접 내용, 임상 면접 내용 안에 동그라미 8번에 정신상태 검사가 있었죠. 이 정신상태 검사 안에 요런 내용은 꼭 기술을 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일반적인 외모 및 면담 내용, 그래서 복장이 어떠냐, 얼굴 표정이 어떠냐, 자세와 동작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면담자, 상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아니면 공격적이냐, 경계하냐, 뭐 적대적이냐, 아니면 우호적이냐, 뭐 아니면 전혀 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하냐, 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대하냐, 이런 것들을 면접자를 대한 태도를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정신운동 활동의 기능을 이제 써줘야 됩니다. 너무 초조한 태도를 보이냐, 아니면 너무 이렇게 둔화돼서 이렇게 지체된 그런 행동들을 보이냐,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감정과 이제 그 정서에 대해서,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감정과 정서는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 어떤 정서를 호소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내담자가 현재 갖고 있는 이제 언어와 사고에 대해서 기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고의 형식과 흐름은 어떤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생각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느려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느린, 그러니까 이제 그건 흐름, 그러니까 형식이 어떠냐라는 거, 내용이 어떠냐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의심하는 형식의 내용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걱정하는 형식의 내용이 됐든, 그래서 어떤 내용의 사고를 주로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는 이제 감각과 지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가 지금 현재 자기의 입장이라든지 자기의 위치라든지 자기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동그라미 7번에서는 이제 기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깜빡깜빡하는 거,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특별히 걱정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억력이 과도하게 이제 저하돼 있다라든지, 또는 이제 과도한 어떤 뭐 이렇게 불필요한 과장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상태 검사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기술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이제 기출 보건 문제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초기 면담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담자의 행동 관찰 요소. 내담자의 행동 관찰 요소 7가지를 써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행동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7개 썼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죠.
말과 표현, 그다음에 신체 동작, 면담 태도, 용모 외모, 정서적 반응, 이해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내담자의 보여지는 행동을 우리가 쭉 기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7가지 썼는데 이제 이런 7가지를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써라라고 네모 박스 써 있고 그다음에 몇 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7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7점이면은 이제 7개를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7개 이게 행동 관찰 7가지 중에 뭐 5개를 써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개를 써라 했는데 7개 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5개 아래로는 채점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5개를 써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위주로 5개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쓰면서 자꾸 기억을 하도록 외우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핵심 이론 2번째 보시면 임상 장면에서 이제 평가 면담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평가 면담이라고 하는 건 이 내담자를 진단하기 위한 면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심리사가 주로 하는 건 내담자를 이제 심리 검사를 해서 평가하는 거, 진단하는 게 이제 그 임상 심리사의 주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임상 면담, 그러니까 평가 면담의 그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면담의 형식으로는 비구조화된 면담이 있고 구조화된 면담이 있고 반구조화된 면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할 때 구조화된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딱 정해져 있고 질문 방식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화된 거. 비구조화됐다라는 건 백지 상태를 놓고 면담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백지 상태를 놓고 그 이제 임상심리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구조화된 건 일부는 구조화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비구조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나서 나머지 영역은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게 이제 반구조화된 면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비구조화된 면담이 형식이 없습니다. 그 백지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형식 및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그 면담이 실시되는 거고요. 내담자의 반응에 입각해서 임상가가 임상심리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거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동그라미 내용 유연 융통성이 있는 면담이 가능하고요. 특정한 내용에 초점을 더 깊이 맞출 수 있고 중요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긍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게는 질문이 되지만 넓게는 질문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가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맹점이 있죠. 구조화된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개인차가 없죠. 어떤 그 임상심리사가 질문하냐 이거에 상관없이 결과가 이렇게 딱 정형화된 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집해야 될 내용, 질문, 진행 방식, 반응의 기록, 분류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이제 신뢰도가 높죠. 누가 질문해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이 도움이 되는 규준값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도 단시간에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는 게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미리 준비된 질문 범위를 벗어나서는 정보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면담 상황이나 내담자의 상태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고요.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발성이 아주 억제되는 그래서 딱 틀에 맞춘 기계적인 질문만 할 가능성이 있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절충한 형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 기억에서 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의 장점을 동시에 살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니은에서 보시면 판단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절차를 수정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 과정의 취약한 부분을 구조적 면담 일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완 절차로 사용될 경우에 임상심리사의 어떤 융통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구조화된 면담, 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평가 면담의 내용으로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지게 되냐라는 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제 평가 면담의 사유에 대한 거죠. 그래서 평가 면담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상담을 신청해서 왔으니까 왜 받냐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왜 받으시냐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내담자의 부적응 문제, 그다음에 의뢰된 사유,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환경, 그다음에 생활 상황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요. 심리평가를 받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왜, 뭐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지금 이 상담 또는 이 검사를 받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주 문제 또는 주 증상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주 문제의 이제 구체적인 특징, 발생 경과, 그다음에 그 문제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처 노력, 이전의 치료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 평가의 이유를, 사유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그 동그라미 리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잠정적인 가설을 우리가 이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2번에서는 발달사적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평가 면담을 통해서 발달사적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기억에서처럼 개인의 역사적, 사회적, 가족적 및 발달사적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쭉 거쳤는지,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문제와 적응, 그다음에 주변 환경은 물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담자의 변화, 그다음에 역사, 사회적 조건과 경험 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사적 어떤 정보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리을에서 발달사적 정보는 심리 검사나 행동 관찰 등으로는 구별하기 어렵고요. 대개는 면담 시에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세 번째로 이제 평가 면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요.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이 진행되는 도중에서 내담자의 말, 표정, 행동, 동작 이런 태도들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정신 상태를 파악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정신상태 평가는 내담자 혹은 환자를 관찰하고 자기 진술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 그 다음에 행동적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정신상태 평가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으로는요. 그 아래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현대 정신병적 문제를 평가하는 거, 현재 갖고 있는 정신병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구조를 파악하고 정신병적 문제의 발달적, 그 다음에 역사적 어떤 진행 요인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치료에 필요한 능력 및 치료 참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심리평가 사유와 발달사적 정보와 정신상태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사고가 이제 그 망상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망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굳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망상이죠. 사실이 아닌 걸 믿고 있으면. 동그라미 2번,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나왔어. 그래서 타당한 증거 또는 합리적인 어떤 설득 이런 게 있을 때 의견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망상의 판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죠. 타인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그것과 상반된 다른 객관적인 정보가 왔을 때 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망상이 아니에요. 근데 망상 환자들은 안 바꿉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망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합리적인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안 바뀌어. 이럴 경우엔 망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사고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사고하는 게 망상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을 보이는 편집증적 내담자가 있다면 이제 평가 면담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망상 갖고 있는 걸 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망상 체계 자체를 이렇게 깨려고 시도하는 건 더 이렇게 굳어지고
나도 상담사인 임상심리사인 나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나중에 안 믿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깨려고 시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이 내담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정서적인 것과 현실 검증 이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 이런데 실제로도 그런지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지각된 거 이렇게 어떻게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파악된 것과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자꾸 나눠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망상을 보이는 편집증적 내담자를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기출 보건 문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기출 보건 문제니까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인 거죠. 병원의 정신과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면담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해라라는 거예요. 평가 면담에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내용 두 개를 쓰고 설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점수가 그 6점이 부여가 됐죠. 이건 제목만 쓰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써라 했는데 2점 그럼 제목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수가 뭐 4점이든 6점이 됐든 그러면 제목 쓰고 설명까지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다. 여기서 문제도 있죠. 두 가지를 쓰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심리평가의 사유, 그 다음에 발달사적 정보, 그 다음에 정신상태 평가 이렇게 세 개 중에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쓰고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 우리가 그 정답으로 제시한 것처럼 심리평가 사유에서는 환자의 부적응 문제, 의뢰된 사유, 문제와 관련된 환경, 생활 상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발달사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어떤 역사적이고 그 사회적이고 가족적, 그 다음에 발달사적 성장 과정 중에 나타난 다양한 어떤 그 사건들을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 정신상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환자의 말이라든지 표정, 자세, 동작, 태도 이런 것들. 그래서 환자의 어떤 심리적이고 또 행동적인 이런 상태를 정확히 정보를 평가하고 기술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만 해도 우리가 실기 시험은 문제가 그 주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쓰면서 자꾸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외우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